네, 안녕하세요. 구기 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어떤 종목의 스포츠든 시기마다 라이벌이란 게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엔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축구는 메시와 호날두, 농구는 마이클 조던과 찰스 바클리, 번외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임요한과 홍진호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승자는 각자 스포츠의 한 시절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패자는 그땐 그랬지라며 아쉬운 추억의 선수로 팬들 마음속에 남곤 했습니다. 현재 NBA에선 21세기를 대표할 여러 슈퍼스타들이 경기를 뛰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르브론 제임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고교 시절 때부터 미국을 들썩일 정도로 유명했었고, 그의 실력은 향후 NBA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그런 평가를 똑같이 받았던 다른 동갑내기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카멜로 앤서니. 르브론의 초창기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인 이 선수는 3점과 2점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서든 점프샷을 매우 빨리 쏠 수 있었고, 이를 주 무기로 대학과 NBA 무대에서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뿐만 아니라 멜로의 준수한 외모와 훈훈한 미소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끌어오는데 한몫했었죠. 하지만 그 인기와 실력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시들어갔고, 한때 르브론을 위협했던 그의 위상도 이젠 과거의 추억거리로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바로 이 2인자 카멜로 앤서니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일이 되었는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멜로는 2살 때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의 손에서만 자랐는데요. 8살 때는 뉴욕을 떠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범죄와 마약 사건이 자주 일어나며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거친 환경은 오히려 멜로의 농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과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15살 때부터 이미 키가 198cm였던 멜로는 볼티모어 지역 고교 농구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고, 고3 때는 무려 평균 23득점 10.3 리바의 훌륭한 기록을 내면서 볼티모어의 최고 유망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만 해도 NBA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멜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NBA에서 뛰기엔 기량과 힘이 부족해 보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자 농구계에서 수준 높은 오크힐 아카데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01-02 시즌 동안 여러 고교 초청 토너먼트에 참가했었는데요. 핵심 멤버였던 멜로는 유명 고교 팀들을 휩쓸고 다녔고 무려 42연승을 내달렸습니다. 그가 이겼던 팀들 중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있었으며, 당시 르브론은 농구계에서 최약체인 자기 학교를 오하이오주의 챔피언으로 올려놨을 정도로 실력과 유명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상급의 유망주였던 멜로와 르브론 둘의 경기는 특별히 미국 전체로 방송이 나갔는데, 이날 르브론이 36득점이었고 멜로는 34득점 11리바운드와 함께 팀 승리까지 챙겨갔습니다. 르브론보다 1학년 더 선배이기 때문에 먼저 졸업을 하게 된 멜로는 유명 스포츠 매체의 평가에서 전국 고교 졸업생들 중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는데요. 그는 곧바로 다른 애들처럼 NBA로 뛰어들 수 있었지만 대학 무대를 먼저 정복해보고자 뉴욕주의 시라큐스 대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이 대학교 농구팀은 1부 리그에서 중상위권이었지만 전체 대학 토너먼트에서만큼은 우승과 인연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패기 넘치던 신입생 카멜로 앤서니가 가세했더니 팀 분위기와 대학 리그 판도가 달라졌는데요. 14개 대학이 속해있던 지역구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뒤 곧바로 전체대학 64강 토너먼트로 진출하였고, 32강, 16강, 8강, 4강 계속 올라가더니 중간에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던 평가단들의 예측을 뒤엎고 마침내 결승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승까지 이뤄냈는데요. 이 모든 걸 1학년 새내기 카멜로 앤서니가 혼자 캐리했던 것이며 영광의 MOP까지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시즌을 보낸 멜로는 곧바로 2003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성과로 봤을 땐 1순위로 뽑힐 주인공은 당연 멜로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르브론 제임스에게 뺏기고 말았는데요. 평균 30점을 넘게 득점하면서 고교 무대를 장악하고 졸업한 르브론은 당시 거의 전국구 스타였고, 자신의 고향 근처에 있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팀에 지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로는 이젠 2순위로 뽑힐 가능성이 컸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세르비아 프로리그 출신의 선수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를 뽑은 팀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였는데 센터진의 보강을 위해 스몰 포워드인 멜로를 제쳐두었다고 합니다. 비록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결국 3순위로 밀려났지만 스몰 포워드로서 그리고 득점원으로서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멜로는 같은 나이이자 동포지션인 르브론 제임스와 라이벌 구도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NBA 팬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덴버 너게츠 팀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루키 시절 멜로의 공격력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공을 받고 빠르게 돌파를 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재빠르게 점프해서 쏘는 슛은 베테랑 수비수들조차 블락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그냥 돌파당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떨어져서 막자니 제대로 견제하러 갈 틈도 없이 점프슛을 쏘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선 미치고 팔딱 뛰의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른데 키까지 2m3의 장신이었던 멜로는 03-04 시즌 82경기를 모두 선발로 뛰었고 8년 동안 서부 컨퍼런스 8등 안에 들어보질 못했던 덴버 너게츠를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로 올려주었습니다. 비록 1라운드에서 1승 4패로 탈락했지만 팀의 주 득점원이자 구세주였던 멜로는 선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의 기회인 신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마저도 드래프트 때처럼 르브론이 가져가 버렸는데요. 여기서 많은 멜로 팬들의 마음속은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낄 정도였는데 불과 작년만 해도 두 팀의 시즌 전적은 각각 동부 서부에서 17승 65패로 답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멜로는 17승이었던 팀을 입단하자마자 43승으로 탈바꿈시키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는데 르브론은 35승 47패로 동부 8위권에 진입도 못 시켰습니다. 게다가 정규 시즌 출장 경기수와 평균 득점 그리고 슛 성공률과 리바운드 부문에서도 멜로가 더 앞섰는데요. 심지어 서부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이번 달 신인왕을 전부 차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브론이 멜로보다 못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동부에서 한 명 뽑는 이번 달 신인왕을 전부 가져갔으며 멜로보다 어시스트를 더 많이 기록했는데요. 운동신경과 경기를 지휘하는 능력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선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둘의 우열은 가릴 수 없을 정도라서 공동 수상하는 게 어떻냐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르브론에게 신인왕을 빼앗긴 시점부터 멜로는 2인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은 멜로의 초반 경기력은 매우 불안해졌고 그에 반면에 르브론은 승승장구했으며 심지어 득점 부문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차와 3년차가 끝난 뒤에 둘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확연히 차이가 갈렸습니다. 유소년 때부터 NBA 루키 시절 때까지는 멜로가 공격 부분에서라도 르브론보다 더 앞섰지만 이젠 그마저도 뒤처지게 되었고 애시당초 패스 능력과 수비 그리고 피지컬에선 르브론이 더 훌륭했었습니다. 게다가 멜로는 시즌 도중 관중석을 향해 공을 던지는 행동을 종종 했었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일으킨 그의 분풀이는 NBA 팬들에게 실력과 인성으로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년차 06-07 시즌부턴 폭발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멜로는 초반 22경기 동안 슛 성공률 50%에 평균 31.6득점이나 쏟아내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중이었고 전문가들이 올해의 득점왕 후보에 글을 올려놓을 정도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번처럼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2006년 12월 16일 뉴욕 닉스전에서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었고 여기서 분을 참지 못한 멜로가 주먹으로 먼저 때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선빵을 친 것도 그렇지만 뒤로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본 팬들은 이전보다 더더욱 실망하게 되었고 NBA 사무국에선 멜로에게 15경기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숙기간 동안 몸이 근질거렸는지 남은 경기에서는 미친듯이 득점을 뽑아냈고 그 결과 커리어 최다 평균 득점이 28.9점을 기록하고 플레이오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4대1로 무너져버렸는데요. 한편 반대쪽 동부 컨퍼런스의 르브론은 상위 팀들을 전부 잡아내고 NBA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멜로처럼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4대0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기록으로 보나 성과로 보나 이젠 르브론은 멜로보다 한참 위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07-08 시즌에도 멜로는 팀의 득점을 이끌며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했지만 또 1라운드에서 4대0으로 탈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데뷔 5년 연속 2라운드도 못 넘어가는 선수로 낙인이 찍혔고 플레이오프 전후로 음주운전과 속도 위반으로 체포되는 등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의 철없는 행동에 많은 팬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6년차 08-09 시즌부턴 마음을 바꿔먹었는지 이전 헤어스타일과 다르게 머리를 빡빡 메고 경기를 뛰었는데요. 팬들에게 반감을 샀던 악동스러운 행동은 크게 줄었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한 결과 커리어 처음으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기세에 이어서 다음 9-10 시즌 때 50점이나 뽑아냈던 경기가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폭발했고 2010년 2월 18일날 있었던 르브론과의 매치업에선 연장전 접전 끝에 마지막 끝내기 샷을 성공시켜 주위 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의 두 스몰 포워드 자존심 대결은 멜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시종일관 경기를 즐기는 듯한 미소를 보이면서 활약했던 그의 모습은 과거에 실망하고 돌아선 많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11 시즌 도중인 2011년 2월에 멜로는 덴버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인 뉴욕 닉스로 팀을 옮겼는데요. 오자마자 득점력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가 되었고 그 덕에 뉴욕은 6년 만에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뉴욕은 멜로가 아닌 르브론을 영입하려 했으나 그가 마이애미 히트로 가버리는 바람에 차선책으로 멜로를 데려온 것이었고, 비록 꽝 대신 닭이었지만 뉴욕으로서는 멜로를 영입한 것이 큰 수확이 되었으며 멜로 역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뛴다는 거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 이후론 멜로를 포함한 팀원들의 부상과 부진 때문에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멜로가 코트에서 뛰고 있다면 언제나 팀은 그를 위주로 공격을 펼쳐나가는데요. 그 덕에 멜로는 데뷔 10년 만에 12-13 시즌의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 뉴욕의 에이스로 등극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응을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중거리 슛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잽스텝,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잽스텝 점퍼 혹은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는 과거 덴버 시절 때보다 더 스킬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전보다 더 커진 덩치 때문에 힘이 매우 좋아졌고, 그로 인해 상대 수비수들은 멜로의 포스트업을 막기 버거워졌으며 몸으로 밀다가 순간 돌면서 슛을 쏘기라도 한다면 거의 득점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슛을 성공시킬 수 있고 간결하고 빠른 슛터치를 가진 덕분에 1대1에서 멜로를 완벽하게 막는 수비수는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도 르브론보다 멜로가 막기 더 힘들다고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습니다. 득점왕을 찍고 난 그 다음 13-14 시즌엔 한 경기에 무려 62점을 혼자 몰아넣은 본인 커리어 하이 득점과 뉴욕 닉스 역대 최고 득점 기록을 갱신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멜로는 NBA에서 탑3 안에 들 정도의 최고 득점원이었고, 시즌이 끝난 뒤 새로운 뉴욕 닉스의 사장 필 잭슨이 그에게 평균 연봉 약 300억과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주면서 재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멜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은 이 슈퍼스타는 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서 14-15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그의 마지막 전성기였음을 말이죠. 7연패, 10연패, 16연패. 기대와는 정반대로 뉴욕은 NBA 전체 꼴찌 다툼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유의 중심엔 득점에만 집착하는 멜로의 탐욕스러운 볼 욕심과 잔부상이 있었습니다. 시작 52경기 동안 이긴 경기는 단 10경기뿐. 설상가상으로 멜로가 슛 시도 후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하필 그 부위가 슈터의 생명인 무릎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술과 함께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고, 뉴욕은 동부에서 15등 꼴찌로 주저앉았습니다. 재활치료를 하고 복귀한 멜로는 15-16 그리고 16-17 시즌 동안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였고, 부상 때문에 기량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파 스피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며 운동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뚱뚱한 탓에 민첩성이 둔해졌고, 그 여파는 특히나 공격보단 수비에서 약점으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점프슛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으나 기복이 심했고, 전보다 평균 득점이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 내 득점은 1등이었지만 그의 형편없는 수비로 인해 새어나가는 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 팀은 하위권에서 맴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뉴욕 닉스 사장 필 잭슨은 멜로가 팀에서 쓸모없는 선수라는 뉘앙스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트레이드를 추진했는데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잭슨에게 화가 난 멜로는 잭슨이 재계약 때 덤으로 줬던 트레이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강팀 이외에는 안 간다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서로 간의 신경전 끝에 멜로는 오클라호마 시티 팀으로 트레이드 되는 걸 받아들였고, 이곳에선 스몰 포워드 폴 조지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파워포워드로 자주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파워포워드지 항상 골밑이 아닌 외곽에서 공격을 주로 했으며, 이마저도 이젠 불안한 체중과 느려진 발 때문에 슛이 골로 잘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뉴욕 때처럼 공을 가지고 스스로 공격을 전개하진 못하게 되었고, 감독이 그에게 캐치앤샷을 지시했지만 멜로는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최악의 수준이라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 공 받고 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공격과 수비 둘 다 구멍이었던 멜로는 플레이오프 6경기 동안 평균 11.8득점, 야투율 37.5%, 3점슛 성공률 21.4%라는 최악의 성적을 냈고, 팀은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멜로는 오클라호마에서 애틀랜타 호크스로 처분되듯 트레이드되었고, 이곳에선 불과 5일 만에 방출을 당했는데요.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멜로를 다행히 휴스턴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반전 없이 움직임은 둔했고 수비는 형편없었으며, 이젠 그의 점프슛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률이 낮아졌기에 고작 10경기만 뛰고 그 이후론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 시카고 불스로 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멜로 팬들은 이곳에서라도 그가 경기를 뛸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긴 했지만 곧바로 2019년 2월에 방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찾은 팀은 없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유망주이자 르브론의 라이벌이었던 카멜로 앤서니, 리그 우승 3번에 정규 시즌 MVP를 4번이나 수상하고 레전드 위치에 오른 르브론에 비해 멜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선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비록 피치 못한 부상과 나이 때문에 기량이 크게 저하된 건 유감스럽지만 다른 베테랑 선수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노쇠화를 인정하고 벤치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멜로는 끝까지 주전으로 뛰길 원했었고 벤치로는 내려가기 싫다며 고집을 부렸는데요. 사실 벤치도 간당간당한 마당에 그런 공개적인 발언은 결국 방출에 이어 아무도 영입하려 하지 않은 선수로 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이어 간결한 슛터치 감각을 동반한 멜로의 잽스텝 점퍼는 그 어떤 선수들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이젠 그걸 생방송으로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